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잠시 부유했던 기억이 있지만 10살 때부터 가세가 기울어 안 해본 일이 없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노름으로 일을 잘렸고 여자 문제에 가정폭력까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는 완전 다른 악질 중의 악질이었죠. 하늘이 도운 건지 아버지는 술에 취해 길에서 얼어 죽었어요. 이후 엄마는 남은 저희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밖으로 돈을 벌러 나갔지만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장녀인 저는 그렇게 15살 어린 나이에 소녀과장이 된 거죠. 밑으로 3살, 5살 어린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학교도 보내야 하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동네 시장에서 심부름을 하다 어느 채소가게 사장님의 마음에 들게 됐죠. 그렇게 채소가게 일을 고정적으로 하면서 장사를 배웠습니다. 저는 초졸이지만 동생들만큼은 배 안 굶고 고등학교를 나오게 하고 싶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시장에서 얻은 배춧잎을 양념 없이 소금에 절여서 김치라고 도시락에 넣어줬었는데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삼남배가 펑펑 웁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 5시부터 나가 하루 18시간씩 일했고 20대 중반부터는 내 가게를 꿈꾸며 채소가게에서 판매 및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죠. 20살이 되던 해 누워만 있던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하늘 아래 완전한 고아가 된 거죠. 그래도 저희 3남매는 각자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일했지만 그래도 동생들은 전문대학이라도 다 보냈어요. 연애 한번 해본 적도 없이 나이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았죠. 외모도 20대 초반인데 시장 아줌마 같았어요.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재밌었는데 그 아줌마와의 인연도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람들 같지만 어디나 사람 모이는 곳이 다 그렇듯 장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세기로 유명했던 그 아줌마, 바로 순댓집 아줌마가 딱 그랬습니다. 상인회장도 아니면서 가게들마다 참견이란 참견은 다 했고 옆집에서 조그만 물건이 넘어오면 아침부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시장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했고 어린 나이부터 이 가게 저 가게 심부름을 하며 싹싹함을 무기로 일했던 터라 평판은 좋았거든요. 웬만하면 순댓집 아줌마와는 부딪히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이, 채소 가게! 오늘 받은 파 상태가 너무 안 좋던데 이거 봐봐, 이거 어쩔 거야. 누구 오늘 장사 시작도 전에 말아먹게 할 일 있어?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 봐요. 어머, 얘 봐라.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여기 봐봐. 파 끝이 다 누렇게 시들시들 하잖아. 이거 오늘 저희 집에서 받은 거 맞아요? 제가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일일이 다 검수하는데? 얘 이거 안 되겠네. 김 사장한테 내가 직접 말해서 홍군형을 내줘야겠어. 같은 상인끼리 이렇게 장사하면 되나? 너 어디 물건 바꿔치기 해서 시장 상인들한텐 못 쓰는 물건 돌리는 거 아니야?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날 시장 안에 다른 가게들도 다 배달된 물건인데 왜 순댓집에서만 항의가 들어오냐고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됐습니다. 그 아줌마 때문에 구경하던 손님들까지 쫓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알았다며 다른 물건을 다시 가져다 드릴 테니 가히 쓰라고 타일러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순댓집 물건은 직접 배달했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다 펼쳐 보여줬죠. 그런데 참 인연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그냥 시장에서 마주치기도 싫은 그냥 상인 한 명으로 그 인연이 끝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여느 날처럼 새벽 출근을 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전봇대 옆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술이 만취가 된 건지 아파서 쓰러진 건지 분간이 안 돼서 일단 흔들어 깨웠어요. 길에서 자다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요. 저기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저기요. 이 사람 어쩌지? 출근해야 되는데. 남자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의식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남자의 재킷 주머니를 뒤져도 될지 고민하다가 저도 출근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게 인계하고 가려는데 경찰들이 하도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불러주고 왔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때 쓰러졌던 남자라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일전에 충효약국 사거리에서 몸이 안 좋아서 길에 쓰러져 있었던 사람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경찰이 연락해 주셔서 제가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참 괜찮아요. 무슨 식사를 해요. 그나저나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동네뿐인 것 같은데 꼭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부담스러우시면 사례라도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남자는 제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저는 슬슬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시간이라 남자의 제안을 더 거절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죠. 이후 계속 남자가 문자로 연락이 왔고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쉬는 휴일 저녁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알려준 장소는 저희 동네와는 조금 떨어진 인근 도시의 시내였어요. 뭘 이렇게 지하철까지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 장소를 잡았는지 저는 투덜대며 약속 장소까지 갔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가게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장통에서만 사느라 그런 근사해 보이는 식당은 지나가 본 적도 없었거든요. 외관부터 핑크핑크한 게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들만 들어가야 될 것 같더군요. 두리번거리며 가게로 들어섰는데 그런 저를 단번에 알아봤는지 멀리서 손을 흔드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꽤 멀리서 봤는데도 허연 얼굴에 입술은 마치 여자처럼 붉은 남자였어요. 순간 거친 제 두 손을 내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그 남자 얼굴만큼이나 허옇고 부드러운 파스타를 먹었어요. 그게 난생 처음 먹어본 파스타였습니다. 남자는 시장통 아저씨들과는 모든 게 달랐죠. 저는 사실 파스타처럼 고운 외모보다 그 굴곡 없는 긴 손가락에 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손 같은 그 고운 손을 잡으면 같이 낙원으로 갈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서머슴 같은 제가 그런 꿈을 꾼다는 건 마치 누더기를 입은 신데렐라가 마법으로 만든 호박마차와 유리구두 한 짝 덕분에 왕자와 결혼한다는 동화 속에나 입을 법한 이야기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진짜 한 달에 한 번 쉰다고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중 짬이 나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평소엔 새벽에 나가서 밤에 오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집도 가까운 것 같은데 수다 친구나 할까요? 수다 친구요? 그게 뭐예요? 뭐 말 그대로요. 짬날 때 수다 떠는 그냥 동네 친구. 그런데 그 짬이라는 게 제가 밤이라서. 밤이 수다 떨기 제일 좋은 시간이죠. 피곤한 하루를 끝내고 하루 종일 겪은 일들 씹고 욕하고 그렇게 털어내기? 오케이? 그렇긴 하네요. 괜찮죠? 동네 사람들 잘 안 가는 편의점 하나 있어요. 그 앞에 파라솔이 근사하게 잘 돼 있거든요. 요즘처럼 선선한 날씨엔 딱 좋아요.
저 거기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시장에서 역으로 가는 지름길 골목 삼거리에 있는 큰 편의점이죠? 오, 완전 통했네. 거기 규모는 좀 있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의 잘 모르는데 신기하네요. 우리 오가다 본 적도 있었겠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틈날 때마다 퇴근길에 만나 캔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친구가 됐어요. 저는 남들에게 잘 말하지 못했던 가정사를 그 남자에게 다 털어놓았죠. 가방끈도 짧아 친구도 없던 제게 그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나만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남자는 공부를 오래 했지만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며 힘들어했었죠. 저는 아는 게 없어서 큰 위로는 못 해주었지만 잘 될 수 있을 거라며 응원해 주었고 꽤 시간이 흐르자 일과를 다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가게에서 계산을 잘 못해 사장에게 깨진 얘기, 꽈배기집 아줌마와 닭집 아저씨가 싸운 얘기 등등. 소소한 시장통 얘기를 하며 깔깔대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요. 남자는 보통 문자로만 연락을 했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오늘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전화를 늦게 받았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원래도 그 골목이 좀 어둡잖아요. 지아씨 그렇게 늦은 밤에 퇴근하니까 더 걱정했죠. 그래서 계속 골목 귀퉁이에서 기다렸어요. 몇 달에 한 번 이런 날이 있거든요. 내일부터 추석 대목이라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정리를 다 못한 게 있어서 남아서 했어요. 그랬구나. 우리 지금이라도 만날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암튼 삼거리 커피집에서 봐요. 어딘지 알죠? 알긴 아는데 일단 알겠어요. 그날따라 남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너무 피곤했지만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좀 걱정도 됐고 아마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를 더 이상 수다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여기에요. 무슨 일이에요. 카페에서 보자고 하고. 저한테 흙냄새 날 것 같은데 이런 데 들어와도 되나? 무슨 소리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든 다 오고 갈 수 있는 그냥 24시 커피집일 뿐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진짜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숨 좀 고르시고요. 지아씨, 제가 전화를 왜 많이 했을까요? 네? 지아씨는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장난치지 말고 그냥 말해봐요. 제가 거의 100일이 다 되도록 지아씨 퇴근 시간 기다렸다가 지아씨 가는 길목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지아씨 좋아해요. 스타 친구 말고요. 여자로서. 그리고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남자의 갑작스런 고백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의 도돌이표 같은 삶을 살며 여자로서의 삶은 제 스스로도 상상한 적도 없었죠. 또 저에 비해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이 고운 남자가 저를 여자로서 좋아한다뇨. 살면서 고백을 받은 적도 처음이지만 저와 너무 달라 보였던 그가 저를 좋아한다니 심장이 풍선이라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박력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얼마 안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였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만나면서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 일은 여전히 바빴고 새벽에 나가 밤에 퇴근하는 일정에다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가 더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만난 지 7개월 차가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 나이 26, 그의 나이 30살. 첫째 동생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자신이 막내 동생을 잘 보살피겠다면서 적극 밀어주었어요. 저는 아직 어린 동생들을 두고 시집을 간다는 게 정말 자신이 없었지만 이 남자를 놓치면 제 인생에서 남자는 다신 없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무엇보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예비시댁은 생각보다 으리으리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근사한 단독주택이 있는지도 몰랐죠. 오래돼 보이는 단층의 단독주택이었지만 근사한 소나무가 담 밖으로 높게 솟아올라 있었고 잔디가 깔린 꽤 넓은 마당,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인테리어까지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마주친 그의 어머니가 글쎄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네가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아주머니가 여기에 계세요? 야 이놈아, 네가 말한 착하고 생활력 강하고 예쁘다는 애가 얘였냐? 아이고 말도 안 돼.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는 이 결혼 나는 절대 못 시킨다. 알고 보니 그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저와 한번 한바탕 했던 순댓집 아줌마였어요. 그에게 어머니에 대해서는 딱히 들은 바가 없었는데 평범한 가정주부인 줄 알았던 그의 어머니가 그 억센 싸움꾼인 순댓집 아줌마라니 저는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일찍이 고백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 집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고 해요. 억센 홀어머니와 가진 것도 없는데 남을 업신여기며 철이 없는 동생하며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고백을 하지 못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건데 순댓집 아줌마, 그러니까 그의 엄마는 예상했듯 머리를 싸매고 반대했고 저희는 중내만에 하다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긴 했죠. 그렇게 저의 시월드가 시작됐어요. 시모가 된 순댓집 아줌마. 아니, 이제 시모라고 부를게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시모는 제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온 게 싫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동생들 걷어먹여 살리고 그래서 자기 공부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며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아서 더 보기 싫고 더 못되게 굴었대요. 시모의 그런 마음이 한편으론 이해가 갔습니다. 살아온 삶이 비슷해서인지 저희는 성격도 꽤나 비슷했어요. 음식 남기는 꼴은 못 보고 쓸데없는 소비는 절대 하지 않았죠. 같은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처음에는 말도 많았지만 시모는 제가 배라도 굶고 일할까봐 꼭 순댓집으로 와서 밥을 먹으라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가곤 했어요. 요즘 말론 츤데레라고 할까요? 저도 그런 시모가 싫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드디어 지분 같은 가족이 생겼다는 그 든든함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짧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몇 년 후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안정돼 가던 제 결혼 생활이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시동생은 본인은 가진 게 없는데도 이상한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댓집을 하면서 재산을 크게 모은 시모만 믿고 온갖 소개팅은 다 하고 다니다가 웬 대학원생을 꿰어서 결혼을 한 건데요. 그 시동생의 그 와이프였습니다. 동서는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저와 달리 배운 여자였죠. 저는 그런 동서가 멋있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동서는 아니었나 봐요. 시모가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습니다. 시모와 있을 때면 형님 하며 깍듯이 했고 과일 하나도 제가 깎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잠시 화장실만 가도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처음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더했어요. 저기요, 아무리 제가 한다고 했어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동서, 지금 무슨 얘기야? 또 못 들으신 척 하네. 귀가 안 들리나?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내가 못 들은 척 한다고 했어? 어머,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기분 언짢으신 게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 아니 그게 아니라 동서가 지금 저한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형님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나 봐요. 아니지, 지금 기분 상할 일이 뭐가 있어. 과일 먹다가. 참나, 아유. 너 뭐 때문에 애를 찾고 있었어? 잘 됐다. 말 나온 김에 말 좀 해봐라. 지난번 추석 선물 세트 사건도 내 보기에 네가 너무했더만. 돈 좀 쓰지. 그게 선물이라고 가져와서는 무거워서 한 개만 들고 갔다는데 그렇게 화를 냈다며? 제가요? 그게 아니라 저보고 동선의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제가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왜세요, 형님? 그때도 지금도 그때 제가 손목을 다쳐서 무거워서 하나만 들고 간 거지. 형님 선물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지나서 참치 세트와 식용유 세트가 많이 들어왔길래 시댁에 갖다 드리면서 동서도 필요하면 챙겨가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자기네 집으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다고 미안하다고도 했는데 시모는 전혀 딴소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시모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동서를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그땐 동서보다 제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 시모에게 더 서운했어요. 그렇게 저를 오래 지켜보셨으면서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였던 건지 저는 억울해서 말이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시모는 시장에서 저를 봐도 본체만 체하며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밥을 먹으러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뒤늦은 취업으로 회사 일이 바빴던 터라 어떤 하소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러다 말겠지. 가족끼리 싸움은 물백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생선가게 아줌마가 저희 시모가 요즘 디스크가 도져서 잘 걷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같이 도수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치료가 될 것 같지 않다면서 귀띔을 해줬어요. 저는 시모가 걱정돼서 이른 퇴근 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모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사들고요. 평생 순대 장사를 하며 고생한 시모는 온 전신의 관절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워낙 짠순이라 돈 아낀다고 실비보험이 되는 간단한 도수 치료만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니 동서의 비싼 명품 구두가 먼저 보이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동서도 와 있었네? 형님 오셨어요? 말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뵈러 왔지. 어머니, 소고기 좀 사왔어요. 제가 밥 좀 차릴까요? 식사하셨어요? 됐다. 누가 반긴다고 여기 왔냐? 또 싸우려거든 집에 가서 너 혼자 먹어라.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냉장실에 일단 고기 넣어둘게요. 빨리 드셔야 해요. 그리고 옆집 방씨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도수치료 다닌다면서요? 그거 아픈 거 오래돼서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못 걸으세요, 어머니. 할 짓 없는 여편네가 별소리를 다 짓거리고 다녔네. 얘, 내가 못 걷기를 바라는 거냐? 그리고 네가 돈 벌어서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누구 등골 빼먹으려고 생각해주는 척이야. 생각해주는 척이긴.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내가 더 서운하다. 남들은 맏며느리가 건강검진도 예약해주고 주말이면 외곽에 가서 꽃구경도 하고 1등급 소고기도 사준다는데 시장 불고기 봉다리 털렁 하나 들고 와서는 고작 하는 말이 그거냐? 어머니, 저도 한다고 하는데. 형님,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이제 모시려고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 큰 집에 혼자 두시기도 그렇고. 특히 국밥집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게는 계속 한다니까. 나 아직 쓸만해. 어머니, 안 돼요. 그래서 더 아프신 거라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순대를 왜 팔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일단 내일 병원 다녀와서 그이랑 같이 다시 얘기해요. 갑자기 합가라니. 동서는 형님 댁인 우리 부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네가 시무를 모시고 살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시무의 유일한 낙이자 삶 그 자체인 순대집도 그만하게 하겠다면서 시무와 장난스럽게 툭탁거리더군요. 시무의 눈에서도 꿀이 떨어졌죠. 안 그래도 박사며느리라고 자랑자랑하고 다녔는데 병원 검진 예약도 척척, 아픈 시무 모시겠다고 합가까지 하겠다는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예뻤을지 저도 이해는 갔어요. 누가 됐든 혼자 사는 시무를 모시고 산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서가 갑자기 그러겠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갔을 뿐이죠. 시동생 결혼 전에도 합가 얘기가 나왔는데 동서가 거절했다고 들었거든요. 새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라고 해도 아득바득 싫다고 했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들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모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풀빵 장사부터 시작해서 포장마차, 식당 주방일 등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동네 사람 말 듣고 했던 작은 땅 투자가 잘 돼서 목돈을 벌게 된 이후 점점 가게를 늘려가며 순댓국 장사만 25년을 했죠. 시모가 알부자라는 얘긴 들었지만 제 예상보다 재산이 더 많았어요. 저는 주변에서 시집 잘 갔다는 얘기를 들어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시 60도 안 된 시모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안타까웠을 뿐이죠. 저는 머리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동서의 행동이 저의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어요. 시동생네는 빠르게 일을 진행시켰고 이삿날도 잡혔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시모가 갑자기 제가 일하는 채소가게로 씩씩대며 찾아왔습니다. 너 뭐라고 했길래 둘째가 아침부터 또 울고불고 난리인 거냐?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린 동서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못 배운 안을 거기서 푸는 거야 뭐야?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세요? 동서가 또 뭐라고 했어요? 아니 걔네가 살던 집 전세가 안 나가서 당장 양쪽집 살림하게 됐으니 부동산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그게 그렇게 힘들디? 형님이 돼서는. 어머니, 저나 그이나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일이 그걸 신경 써요. 심지어 우리 동네도 아니잖아요. 동서도 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 너는 상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애가 거의 빈손으로 시집 오지 않았어? 네가 평생 번 돈 니네 동생들 지금 사는 집 보증금으로 다 들어가 있고 아직도 둘째 동생은 대학생인데 등록금도 다 대주는 거지? 내가 장사만 30년이다. 내 눈 속이려 들어도 넌 안 돼 나한테. 어머, 얘기가 왜 거기로 튀세요? 지금 동서네 집 전세 내놓는 거 얘기하다가 왜 얘기가 거기로 튀어요? 어머니, 그리고 저 빈손으로 시집 오지 않았고요.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 가전제품도 다 오래돼서 제가 싹 바꿔드렸고 혼수도 다 최신으로 해왔고요. 그이도 처음부터 취업이 됐던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어서 최근까지 제가 벌어 생활했어요. 지금도 제가 더 벌고요.
얘 좀 봐라. 옳거니. 이게 네 속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해놓고 세상 날개 없는 천사처럼 야가 빠진 것. 옛말에 착한 척하는 게 더 나쁜 거라 그랬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내 이래서 그렇게 결혼을 반대한 거야. 네가 좋아 죽겠다고 네가 다 먹여 살릴 것처럼 내 아들 포쌈에 가놓고 고작 시장 일에서 몇 푼 더 번다고 남편을 괄시해. 네 주제에 어떻게 우리 아들 같은 애를 만나게. 괄시라고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괄시예요. 그리고 이른 시간부터 장사하는 집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상도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못 참아요, 저. 없는 얘기 좀 이제 그만 지어내세요. 그 좁은 시장통에서 시모와 며느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꼴이란 정말 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장사를 해야 하니 씩씩거리며 분에 겨워하는 시모를 돌려보내고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남편까지 전화와서 화를 내더군요. 나이든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험하게 말해야 하냐면서 연애할 때부터 당신이 시니컬한 건 알았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둥 남의 속도 모르고 고부간 예절 운운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날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집에 없고 부재중 전화가 또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남편이 일하는데 싸우자고 연락한 것 같아서 안 받은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전화가 더 많이 와 있더군요. 집에 오면 있을 줄 알았더니 남편은 없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오늘 일 많아서 전화 늦게 받어. 야, 너 또 일 핑계지? 지긋지긋하다. 누가 들으면 나라님인 줄 알겠어. 세상에 네가 제일 바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지금 어딘데? 어머니 쓰러지셔서 집에 다 모였으니까 너도 빨리 와. 쪽팔려 죽겠다 나 지금. 너 때문에. 쓰러지셨다고? 갑자기 왜? 말 길게 시킬 정신이 있어? 참 대단한 며느리 나셨네. 빨리 오기나 해. 저와 낮에 싸운 것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신 건가? 어디가 어느 정도 아프시길래 이 밤에 모두 모인 거지? 저는 온갖 걱정을 하며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인 건지 시모는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누가 대문 앞 대리석 바닥에 버린 바나나 껍질에 밟고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허리를 삐끗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자고 해도 도통 얘기 듣지도 않고 제가 사과를 해야만 간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계셨다고 해요. 바나나 껍질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던 거죠. 저와 싸워서 집에 일찍 와서 그런 일이 생겼다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시동생은 제게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동서는 시모가 다친 것이 되레 신나 보이더군요. 누워있는 시모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온갖 알랑방귀를 다 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다음날 병원에 가는 것으로 설득시켰어요. 시모에게 미안해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그날 그 집에서 자며 시모의 수발을 들게 됐죠. 동서도 질세라 자고 가겠다고 해서 그날 밤은 모두 한 집에서 자게 됐습니다. 특히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동서와 저는 시모를 가운데 두고 잤어요. 시모는 아픈 기색 없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금방 잠이 들었고 늦게까지 어디론가 그렇게 문자를 하던 동서도 피곤은 했는지 코를 골며 잠을 자더군요. 저는 이른 새벽에 또 나가야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늘 우여곡절이 많던 제 삶이 다시 또 산으로 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서럽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옅은 잠이 들었는데 동서의 핸드폰 진동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잘못 설정된 알람인가 해서 대신 끄려는데 이상한 문자가 미리 보기로 언뜻 보였습니다. 너희 CM이 어쩌고 써있는데 욕도 섞인 것 같았고요. 저는 기분이 왠지 찝찝해서
동서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의 폰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여자들만 느낀다는 그 묘한 촉 있잖아요. 동서는 의외로 폰이 잠겨져 있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 내역을 눌러보는데 한 사람과 유독 긴 대화를 했더라고요. 대화창도 상단에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CM이 뒤지면 수십억은 생길걸? 와, 진짜 알짜배기였네. 순대 냄새만 맡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우리 그 돈 생기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 리스트 짜놔야겠다. 아, 어떡해. 나 잠 안 와. 두근두근. 저는 동서와 웬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하마터면 꽥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시모의 사고가 단순히 남이 버린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일부러 대문 밖에 물을 뿌려서 살얼음을 얼게 했던 겁니다. 마지막 문자 내용을 보니 결국 시모가 좀비처럼 살아났다면서 명줄도 길다고 투덜대기까지 했더군요. 다음 계획을 짜자며 의기투합하는 두 악마의 대화를 보고 있자니 저는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된 건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계획에 우리 가족 전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위로 형님네가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이번에 시동생네가 시댁으로 들어와 산다고 했을 때는 잘난 척하는 시동생까지 합세해서 결정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동서에게 상관함까지 있는 걸 보니 시동생도 속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일단 그날은 모두에게 모른 척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동서의 파란만장한 과거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고고하게 굴던 박사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였죠. 얘기인즉슨 동서는 시동생과 결혼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가 있었지만 그 남자가 너무 가난한 집 장남이라 동거만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중절 수술만 여러 번, 나중엔 불임 판정까지 받고 자신을 먹여 살릴 남자를 물색한 거였죠. 그러던 중 우연히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순댓집 주인이 알부자라는 얘기를 듣고 시동생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구나 학을 떼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 시모의 사고도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열거를 해볼게요. 당뇨가 있는 시모에게 일부러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많이 먹이는 것은 기본이었는데 그 방법도 참 치졸했어요.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던 시모에게 미국에 사는 친구가 선물했다며 설탕 없이 단맛이 나는 커피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는 설탕을 때려 부은 커피를 계속 먹인 겁니다. 심지어 10병이나 직접 제조해서 시댁 냉장고를 한가득 채워놓고 쓰러지길 고사를 지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박사 며느리라 이렇게 신기한 물질을 미국에서 얻어왔다며 친구들도 안 주고 매일 몇 잔씩 혼자 먹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시모가 코로나로 죽다 살아났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동서가 일부러 코로나에 걸려와서는 시모에게 옮긴 거였어요. 평소 기관지와 폐가 안 좋던 시모는 코로나가 걸리기도 전에 순댓집을 자체 휴업할 정도로 감염에 신경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대체 어디서 걸렸나 했더니 그 예뻐하던 둘째 며느리였던 거죠. 당시 동서는 자긴 아니라고 발뺌을 했거든요. 저는 그제야 그 상간난 놈과 동서의 문자 전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시모를 좀비라고 표현했던 것도 납득이 가더군요. 시동생은 동서와 상간남 사이를 눈치채고 뒤를 밟던 중 황당하게도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 집 앞에서 이런 개수작을 부리는 두 사람을 목격한 거죠. 정말 간도 크지 않나요? 이후 시동생은 시모의 안전을 위해서 집안 곳곳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두었고 그 안에는 시모가 시장을 간 틈을 노린 그들의 만행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해요.
더럽게도 시댁에서 그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 아닌가요? 증거로도 이건 빼박이고요. 시동생은 그들에게 복수를 할 거라며 저에게 일단 가만히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결혼 후 거의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건데 늘 잘난 척이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했던 시동생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사과도 했고요. 하지만 이대로 시동생에게만 이 짐을 다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살던 아내인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어머니를 해하려 했다는 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시동생은 이미 동서의 뒷조사를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에 멘탈이 반은 나간 상태로 보였고요. 저는 시동생과 상의해 남편과도 이 모든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저는 그 인간들이 돈에 환장한 것들이니 돈에 배신당하는 것이 가장 끔찍하지 않겠냐는 데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척 해보기로 계획을 짰죠. 시동생이 이미 동서의 핸드폰을 몰래 볼 수 있는 복제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일이 더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미리 엿볼 수 있었으니까요. 참, 저희는 그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는 게 아니라 미리 정보를 알아낸 후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미리 밝힐게요. 동서와 상간남은 다음 계획으로 아파서 골골대는 시모를 끌고 놀이동산에 가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허리 다친 사람을 데리고 무슨 놀이동산인가. 생각보다 머리가 안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잔인함에 또 한 번 놀랐죠. 평소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 하던 시모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준다고 깬 다음 범퍼카에 태워 일부러 처박아서 허리를 더 아프게 하고 안 되면 바이킹에서 밀어버리자며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최종 계획이 더 무서웠어요. 놀이동산이 외진 곳에 있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산길에서 잠깐 내리게 해서 세워두고 다른 차로 치어서 뺑소니 사고로 둔갑시키자는 것이 최종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악마들이 또 있나 싶었죠. 디데이가 됐고 동서는 계획대로 시모에게 이럴 때일수록 걷고 움직여야 한다며 동물원이 있는 넓은 놀이동산에 데려갔습니다. 너무 넓어서 걷다가 없던 병도 생길 것만 같은데 허리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남편과 시동생과 저는 동서와 상간남이 눈치채지 않게 평소 안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름 분장을 한 후에 뒤를 쫓았어요. 동서는 시모에게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이면서 1차 계획인 범퍼카 앞에 줄 서 있더군요. 어머니, 평생 하니 차 한 대 없는 거라면서요? 이제 어머니도 세상 알아주는 사장님인데 멋있게 커리어우먼처럼 띠띠빵빵 운전하셔야죠. 그런데 저런 장난감 차로 운전 연습이 되는 게냐? 그럼요. 지금 당장 연수받기는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공기 좋은 놀이동산 와서 재미로 타면서 운전 연습도 하는 거죠 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박사과정을 밟는다는 여자가 그렇게 단순무식한 방법을 정말 실행할 거라곤 생각 안 했는데 정말 꾸역꾸역 행동에 옮기더군요. 하지만 저러다 진짜 시모가 크게 다칠 것만 같아서 저희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동서에게 집에 일이 있으니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한 거죠. 동서는 양심은 있는지 놀이기구 타는 걸로 시모를 괴롭힐 계획은 접고 집으로 그냥 돌아오는가 했는데 집이 아닌 외진 산동네 비포장길로 가는 겁니다. 저희는 눈에 띄지 않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멀리 떨어져 갔지만 차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다 정말 사달라겠다 싶어 속도를 냈죠. 저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쫓아가는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쫓기만 하고 막지 못한다면, 그래서 시모가 목숨이라도 잃게 된다면, 이미 증거도 충분한데 괜히 놀려먹으려다 정말 시모가 잘못된다면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운전을 하던 남편도 마음이 급했는지 차를 세게 밟고 가는데
멀리 산기슭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작은 전봇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웬 차가 대각선으로 처박혀서 연기가 폴폴 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벨트를 끊어내듯 풀어헤치고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 뒤에서 뭔가 나오더군요.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엄마, 괜찮아? 허리는? 엄마, 나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미 허리복대도 차고 나왔었고 내 생명줄 길다. 걱정 마라. 내가 누구냐? 산전수전, 공중전, 회오리전 다 이겨낸 신말숙이여 내가. 알고 보니 시모를 걱정한 시동생이 놀이동산 떠나기 직전 시모에게 급하게 문자로 모든 사실을 알렸고 저희와 상의할 시간도 없이 일이 진행됐던 터라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시모도 일단 괜히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건 비밀로 하게 했던 거고요. 동서 측은 원래 동서가 차를 몰고 상간남이 맞은편에서 차로 들이받는 계획이었는데 시모가 운전대를 빼앗아 전봇대를 향해 차를 들이받아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죠. 시모도 살짝 다치긴 했는데 힘이 어디서 나셨는지 동서의 머리채를 이미 다 쥐뜯어 놓은 상태였고요. 상간남은 운전 미숙인지 바보인 건지 시모가 동서를 쥐뜯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다 논두렁에 틀어박혀 차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숨구멍은 붙어 있었고요. 저 살려주세요. 자기야, 어머니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보세요들. 그런 말이 나와? 당신 연놈들 이제 다 끝났어. 어디 콩밥 제대로 처먹어봐. 형님, 잘못했어요. 나가면 잘할게요. 이 차에서 일단 꺼내주세요. 형님 좋아하네. 나쁜 년. 아직도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상간남이랑 같이 콩밥 맛있게 드셔. 저희는 동서와 상간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겼고 형사는 기본,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당연하고요. 시모는 허리와 손목 등 몸에 무리가 많이 갔지만 열심히 치료받고 재활해서 지금은 건강하세요. 또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턴 저에겐 완전히 친딸처럼 대해주고 계시고요. 시동생도 전과 달리 형에게 잘하고 저에게도 형수 대접하며 지금은 완전히 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지금같이 행복한 시간이 내 인생에 또 있었나 싶어요. 무엇보다 지금은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는데 매일 웃음이 끊기는 일이 없고요. 다행히 시동생도 동네 분식집 아가씨와 연애 중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꽤 오래 갈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타인을 계급으로 따지던 시동생은 정말 딴 사람이 됐고요. 잘하면 내년엔 분식집 아가씨랑 결혼도 할 것 같아요. 그때도 다 같이 모여 살자며 리모델링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짠순이 같던 시모도 이제 돈도 팍팍 잘 쓰세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은 난임인 줄 알았던 저희 부부에게 최근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채소 가게 그만두고 몸이 근질근질해서 시장에 다시 나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놈 아주 효자죠? 지엄마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강제로 일을 쉬게 만들어주네요. 저는 착한 사람을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천벌받는다는 것도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저처럼 행복해질 날도 있을 거예요. 모두 앞으로의 삶에서 행복한 날들이 더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